민수야, 이 소리 들리니? 네가 6개월 전에 했던 말들 이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어.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뭐 치매 약 먹여서 지팔자. 이거 다 네 목소리 맞지? 엄마, 그게 뭐야? 엄마 치매잖아. 지금 이게 무슨 치매? 아니, 나는 지난 180일 동안 단 한순간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죽이려던 그 밤부터 말이야. 평생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살아온 세월. 그 끝에 돌아온 것이 고작 자식이 먹이는 독약과 요양원이라는 차가운 처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왔던 한 어머니가 인생의 가장 잔인한 배신 앞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집안의 비극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르는 72세 박정승 여사의 목숨을 건 180일간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진실은 생각보다 더 잔혹하니까요. 박정승 여사는 올해 72입니다. 30해 넘게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을 일집 여인 뒤에는 오로지 외아들 민수 하나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퇴직금이며 연금이며 아들 사업 자금으로 야금야금 내어주고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내외와 한 집에 살며 손주 녀석 재롱 보는 재미로 남은 생을 보내면 그만이라 생각했죠. 어머니, 오늘도 손주 보느라 고생하셨죠? 여기 제가 끓인 국 좀 드세요. 며느리 은지가 웃으며 국그릇을 내밉니다. 정숙은 그 미소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딸은 없어도 며느리가 그 자리를 채워주는구나 싶어 마음이 훈훈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겁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방금 둔 열쇠 위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고 머릿속에 난기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해갔습니다. 정숙은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늙으면 다들 그렇게 정신줄을 놓나 보다. 아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만 하며 밤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던 6월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자다 깨어 목이 말랐던 정숙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쪽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어머님이 눈치채면 어떡해? 걱정 마. 이 약은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 노인네들 먹으면 그냥 기력 떨어지고 잠만 오는 거야. 한 달만 더 먹이면 자연스럽게 치매 증상 나타나.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지.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정숙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지금 우리 빚이 8억이야. 어머니 연금 250만 원씩 나오는 거 계속 가져가도 이자 갚기도 벅차다고. 이 집이라도 팔아야 우리가 살지. 엄마라 정신 멀쩡하면 인감도장 내주겠어?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법적으로 내가 관리해야지. 그래도 요양원 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뭐. 싼 데 알아봐뒀어. 거기 박아두면 돼. 정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아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던 며느리와 네 배 아파나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나누는 대화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베란다 구석에서 누렇게 떠버린 고무나무 화분이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가 준 국물이 왠지 찝찝해 몰래 화분에 부었었죠. 싱싱하던 나무가 단 일주일 만에 저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식물도 죽이는 그 독을 아들은 제 어머니에게 매일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산성장으로 만들려 했구나. 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아들의 계획대로 이름 없는 요양원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터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가 나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취미로 쓰던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손이 떨려 건전지 하나 끼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건전지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러봅니다. 치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남편의 옛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녹화 버튼을 만졌습니다. 민수야, 네가 내 아들인 게 평생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공포가 되었구나. 그녀는 녹음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정숙에게 이 작은 기계는 단순한 녹음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킬 유일한 무기이자 아들의 배신을 기록할 심판의 도구입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정숙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초점이 풀린 척, 넋이 나간 척, 그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 그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 목줄을 쥘 준비를 합니다. 그래, 민수야. 엄마가 미쳐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아주 완벽하게.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며느리가 가져온 굿그릇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드는 대신 국물을 온 위에 엎지르며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지야, 우리 민수 학교 갈 시간 아니니? 아들 부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잔인한 확신이 그들의 눈에 스쳤지요. 정숙은 과연 이 소름 끼치는 연기를 6개월이나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양원이라는 감옥 안에서 그녀는 어떤 증거들을 더 찾아내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국. 제2장에서는 정숙이 요양원으로 끌려가며 벌어지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숙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실의 녹음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차식이 건네는 따뜻한 국 한 그릇. 그게 사랑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국그릇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숙 여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들키고 비참하게 죽느냐, 아니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 기회를 만드느냐.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쌓아 올린 70년의 세월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연기를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식물마저 죽이는 아들의 검은 욕심 앞에서 정숙 여사가 던진 승부수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땐 언제일까요? 나를 죽이려는 적이 바로 내 옆에서 웃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일 겁니다. 정숙은 이제 매일 아침 그 공포를 마주합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은지가 콧노래를 부르며 국을 끓입니다. 평소엔 손 하나 까딱 안 탄 며느리가 정성스레 끓여온 국. 그 안에는 정숙의 정신을 갉아먹는 약이 들어 있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내려다봅니다. 이걸 마시면 나는 정말 미치겠지. 내 아들이 바라는 대로 말이야. 정숙은 숟가락을 드는 대신 며느리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노립니다. 거실 베란다. 정숙이 애지중지 키우던 커다란 고무나무 화분이 그 대상입니다. 그녀는 소리 죽여 다가가 국물을 화분 속 흙위로 쏟아버립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싱싱하던 고무나무 잎이 갈색으로 변하더니 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열흘째 되던 날 나무는 까맣게 타버린 채 죽어버렸습니다. 식물도 열흘을 못 버티는 독을 아들 민수는 제 어머니의 입에 넣으려 했던 겁니다. 어머니, 국을 왜 자꾸 남기세요? 제가 힘들게 끓였는데. 은지가 다가와 날선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숙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초점 없는 눈으로 은지를 바라봅니다. 은지야, 내가 방금 뭘 먹었지?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밥은 언제 주니?
네? 방금 국 드셨잖아요. 벌써 잊으신 거예요? 정숙은 입가에 침을 살짝 묻힌 채 멍하니 웃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은지의 눈에 비열한 안도감이 스칩니다. 정말 약효가 있나 봐. 은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민수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실성한 노인처럼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정숙을 데리고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날입니다. 아들의 목적은 단 하나,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치매 진단서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진료실 안, 의사가 정숙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르신, 오늘이 몇 년도인가요? 잠시 머뭇거리다. 우리 민수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니까 1988년인가? 그럼 지금 대통령 이름은 아시나요? 대통령?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지. 이따 퇴근하고 올 거야. 옆에 서 있던 민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실룩거립니다. 정숙은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 정숙에게 이 질문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정답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2026년 대통령은 누구? 100에서 7을 빼면 93. 하지만 그녀의 입은 아들이 원하는 거짓말을 뱉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들이 방심할 것이고 그래야만 훗날 이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이 아들에게 가장 큰 칼날이 되어 돌아갈 테니까요. 의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민수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정숙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해서 정숙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들의 손은 따뜻했지만 정숙의 어깨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이미 요양원 입소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알아본 80만 원짜리 저가 요양원. 정숙의 연금 250만 원 중 170만 원을 매달 챙기기 위한 아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입소 당일 정숙은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들 민수는 운전대를 잡고 연신 시계를 봅니다. 빨리 짐을 내려놓고 가고 싶은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정숙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피땀 흘려 세운 내 집, 아들 결혼시키며 대들보를 올렸던 내 집. 이제 그 집은 아들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팔려나갈 운명입니다. 엄마, 거기 공기도 좋고 친구들도 많대. 금방 데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쉬고 있어. 그래, 민수야. 학교 늦겠다. 빨리 가야지. 민수는 정말 벽에 똥 칠할 날이 머지않았네 라고 중얼거리며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정숙의 낡은 코트 주머니 속에는 6개월 전 남편이 남긴 그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정숙의 손은 주머니 안에서 녹음기 버튼을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나를 버리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네가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란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정의로운 전쟁터로 향하는 중이야. 차는 도심을 벗어나 음산한 숲길로 들어섭니다. 낡은 건물, 늘 푸른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정숙은 차에서 내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이 부축하는 척 팔을 잡자 그녀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아들의 귀에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다 왔구나. 여기가 내 무덤이냐, 네 무덤이냐. 민수는 소름이 돋는 듯 정숙의 팔을 놓아버립니다. 정숙은 그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스스로 요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락스 냄새와 노인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입소 절차를 단 10분 만에 끝내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 정숙은 침대 밑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연습했던 치매 환자의 표정을 지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숙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누군가 정숙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정숙이 급히 치매 연기를 하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어르신, 국물 버리는 거 다 봤어요. 연기 그만하시죠. 정숙의 심장이 멎을 듯 뛰기 시작합니다. 과연 정숙의 정체를 알아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숙의 복수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72세 어머니의 목숨을 건 6개월간의 기록. 제3장에서는 요양원 안에서 벌어지는 소름 돋는 진실과 정숙의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숙이라면 이 위기의 순간에 사실대로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시치미를 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달도 아드님이 연락이 안 되네요. 여기 계속 계시려면 밀린 비용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내 연금 250만 원은 매달 아들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가는데 정작 내가 머무는 요양원비 80만 원은 4개월째 미납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버려진 노인들이 모인 곳. 사람들은 이곳을 요양원이라 부르지만 정숙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이라는 탈을 쓴 짐승의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고독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정교하게 갈아내는 한 어머니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나를 버리고 골프를 치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낙후된 늘푸른 요양원의 공기는 늘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정숙이 이곳에 온 지 어느덧 6개월. 아들 민수는 입소날 딱 15분을 머물고 떠난 뒤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함이었고 그 다음은 걱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은 사치였습니다. 정숙은 요양원 복도 구석에서 간병인 미숙의 도움을 받아 몰래 아들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가을 골프가 최고네.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화면 속 민수는 친구들과 환하게 웃으며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뒤 미납으로 원장에게 구박을 받든 말든 아들에게는 그저 연금 250만 원이라는 공짜 돈이 생기는 즐거운 주말이었을 뿐입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어르신, 이제 그만 보세요. 속만 상하시지. 간병인 미숙은 이 요양원에서 정숙의 유일한 조력자입니다. 사실 미숙은 정숙이 처음 온 날 그네가 국물을 버리고 녹음기를 숨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신고하는 대신 정숙의 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자신도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모를 둔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숙 씨 보호자분, 벌써 4개월째예요. 이번 주까지 입금 안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퇴소 조치할 거예요. 원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집니다. 정숙은 치매 환자처럼 멍한 표정을 짓고 서 있었지만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긴 상태였습니다. 원장은 정숙의 얼굴 앞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몰아붙입니다. 치매라 말도 못 알아듣는 할머니 앉혀두고 내가 뭐 하는 건지. 아들이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연금은 다 어디다 쓰는 거야? 정숙은 원장의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나를 위해 쓴다는 그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다. 그날 오후 정숙은 극단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버티다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쓰러진 것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정숙은 가묻는 사이로 사망을 살폈습니다. 간병인 미숙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민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당장 응급실로 오셔야 해요. 아, 또요? 저 지금 출장 중이라 당장은 못 가요. 의사가 뭐라는데요? 저혈당에 영양실조래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입원을... 됐고요. 그냥 영양제나 한 대 맞히고 다시 요양원 보내세요. 병원비는 나중에 정산할게요. 아, 바쁘니까 끊어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응급실의 차가운 정적을 가릅니다. 정숙은 차가운 침대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진짜 통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연금을 가로채고 부모가 굶고 쓰러져도 골프채를 휘두르는 그 마음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정숙은 응급실에서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구급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슬픔은 사치다. 내 아들을 자식으로 대접하는 것은 오늘로 끝이다. 그녀는 요양원으로 돌아오자마자 미숙을 불렀습니다. 미숙 씨, 나 좀 도와줘요. 네, 어르신, 말씀만 하세요. 내 생일이 언제죠? 12월 15일, 이제 보름 정도 남았네요. 그날 우리 민수를 여기로 불러주세요. 아주 중요한 생일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정숙은 그날 밤부터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모은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고 미숙의 도움으로 출력한 아들의 SNS 사진들, 요양원비 미납 내역서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닳고 닳아 광택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비웃음, 며느리의 모의, 원장의 폭언, 그리고 아들의 방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씨야, 네가 나를 버린 이곳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너는 내가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진실은 침묵 속에서 가장 날카롭게 벼려진다는 것을. 정숙은 창밖의 차가운 겨울바람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180일간의 긴 전쟁. 이제 그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정숙의 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6개월간 한 번도 바르지 않았던 입술 연지를 꺼내 발랐습니다. 원장은 아들이 요양원비를 결제하러 온다는 소식에 들떠 로비에 작은 케이크까지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요양원 문이 열리고 짜증 섞인 얼굴에 민수와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 은지가 들어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숙이 침을 흘리며 앉아있는 바보인 줄 알고 거들먹거립니다. 하지만 정숙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직 교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오늘 제 생일 파티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얼어붙는 아들 부부의 표정. 정숙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향합니다. 과연 녹음기에서 터져나올 첫 번째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아들 부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가려 할까요? 72세 어머니의 위대한 심판. 제4장에서는 온 국민의 가슴을 뻥 뚫어줄 역대급 카타르시스가 공개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어떤 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엄마, 오늘이 생일이라며? 여기 도장 찍어. 그래야 내가 엄마 재산 관리해주지. 6개월 만에 나타난 아들의 첫 맞이는 축하가 아닌 돈이었습니다.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향해 아들은 재산 포기각서를 들이밀었죠.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어머니는 당신이 알던 그 나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180일 동안 짐승 같은 자식의 민낯을 기록해온 한 어머니의 위대한 심판, 그 정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보 연기를 하던 할머니의 눈빛이 서슬퍼런 칼날로 변하는 순간 그 전율 돋는 카타르시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2월 15일 늘 푸른 요양원의 로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숙의 72번째 생일을 맞아 간병인 미숙이 원장과 직원들 그리고 다른 보호자들까지 로비로 불러 모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요양원 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지가 들어옵니다. 민수의 손에는 케이크 대신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귀찮다는 듯 원장님 뭘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바쁜데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엄마 나 왔어. 자 여기 도장부터 찍자.
민수는 정숙의 앞에 서류를 펼칩니다. 정숙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아들이 건네는 인감도장을 바라봅니다. 며느리 은지는 옆에서 명품 가방을 고쳐매며 한마디 거듭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게 다 어머님 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정숙이 천천히 허리를 펴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더니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빛을 뿜어냅니다. 정숙은 자신을 내려다보던 민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도장은 네가 찍어야 할 것 같구나. 네 죄를 자백하는 반성문의 말이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잠시만 제 생일 선물 좀 같이 봐주시겠어요? 정숙이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괜찮아. 이 약은 맛도 없고 그냥 잠만 오는 거야. 한 달만 먹이면 치매 증상 나타나. 그럼 집 팔고 싼 요양원에 박아두면 돼.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뭐. 은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었고 민수는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미숙과 직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모의하는 소리를 수천 번도 더 돌려들으며 6개월을 버텨온 어머니의 심정을 말입니다. 정숙은 그 고통의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아들을 단죄할 준비를 마쳤죠. 정숙은 당황에 날뛰는 민수를 향해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이건 네가 6개월 동안 내 연금을 가로채면서 요양원비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미남 내역서다. 그리고 이건 내가 쓰러졌을 때 네가 골프장에서 웃고 떠들던 사진들이지. 엄마,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사업이 힘들어서 잠시... 나 알잖아. 엄마밖에 없는 거. 단호하게. 아니,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 나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인격과 목숨을 갉아먹으려던 범죄자일 뿐이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전직 교사로서의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목조목 아들의 죄목을 읊었습니다. 존속 살해미수, 횡령, 방임. 아들의 변명은 정숙의 서늘한 논리 앞에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로비 밖으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입니다. 미숙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숙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한 번만 봐줘. 엄마 손으로 아들 감옥 보낼 거야.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 민수 씨가 시킨 거예요. 추하게 서로를 탓하며 매달리는 자식들. 정숙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표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6개월 동안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게 뭔지 아니? 혹시라도 네가 엄마 미안해라고 말하며 달려올까 봐.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내 돈과 도장만 찾더구나. 경찰이 민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웁니다. 찰칵. 그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질 때 정숙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이게 부모로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사람이 사는 법이다. 자, 데려가세요.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갑니다. 로비에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숙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대신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부모의 위대한 결단 앞에 감히 어떠한 말도 보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들은 영영 괴물로 남을 것이라는 걸요. 법의 심판이야말로 아들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선택한 것입니다. 정숙은 자식들이 떠난 텅 빈 로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6개월간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렸던 녹음기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드디어 바보 할머니라는 지독한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밤, 정숙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 창밖에 보름달을 바라봅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약기운도 연기에 압박도 없는 온전한 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숙의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인은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아들 민수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정숙의 귀에 들려온 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박정숙 씨, 저 민수 친구입니다. 민수가 수감되기 직전에 저한테 서류 하나를 맡겼는데 이거 박 여사님 집 명의가 이미 제 앞으로 넘어와 있더라고요. 내일까지 집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정숙의 눈이 다시 한번 크게 떠집니다. 아들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직 정숙이 모르는 더 거대한 음모가 남은 것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72세 어머니의 마지막 반격, 그 최종장인 제5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의 친구라는 사람에게 집을 내주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어머니, 집 명의가 넘어갔으니 당장 비워주세요. 아들의 친구라는 사람에게 온 그 협박 전화. 정숙 여사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정숙 여사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요양원에 버려졌던 72세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지옥 같았던 겨울을 지나 생애 가장 눈부신 봄을 맞이한 박정숙 여사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나를 지키는 법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찬바람이 몰아치던 요양원 정원에도 어느덧 분홍빛 벚꽃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존속살해 미수와 횡령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며느리 은지 역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주장했던 명의 이전 서류는 정숙 여사가 치매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입증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정숙 여사의 편이었습니다. 평화를 되찾은 요양원 면회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모습의 은지가 정숙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민수 씨도 감옥에서 매일 울면서 반성하고 있대요. 제발 한 번만 자비로 탄원서라도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은 은지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 같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숙은 천천히 은지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은지야,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마라. 용서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너희가 지은 죄의 대가는 법이 정하는 거란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거다. 여기서 내가 덮어주면 너희는 평생 괴물로 살게 될 테니까. 지금 네가 해야 할 건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전까진 나를 찾아오지 마라. 정숙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면회실 벽을 두드렸지만 정숙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탐냈던 그 집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구들을 버리고 집을 판 돈으로 그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머물며 알게 된 자신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금과 작은 쉼터를 만드는 일이었죠. 여러분, 70세가 넘으면 인생이 다 저물어가는 노을 같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의 기대라는 짐을 내려놓고 박정숙이라는 내 이름 세자로 숨을 쉬는 기분이라고요. 정숙은 요양원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주머니 속에서 피눈물을 담아내던 낡은 녹음기 대신 이제 그녀의 손에는 예쁜 만년필과 새 일기장이 들려 있습니다. 2025년 3월 21일. 벚꽃이 참 곱게도 폈다.
72년을 살며 오늘처럼 공기가 달콤했던 적이 있었나 싶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미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기만 할까. 하지만 나는 오늘 일기장에 복수라는 단어 대신 자유라는 단어를 썼다. 나는 살아남았고 나를 지켜냈으며 이제야 오롯이 나의 봄을 맞이한다. 간병인 미숙이 따뜻한 찻잔 2개를 들고 다가옵니다. 어르신, 무슨 일기를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얼굴이 꽃보다 더 고우시네요. 미숙 씨, 내가 쓴 이 일기들을 나중에 책으로 한번 내볼까 봐요. 세상 모든 부모에게 나 자신을 잃지 말라는 편지를 쓰는 기분으로요. 정숙은 찻잔을 들어 향긋한 김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이 주었던 독이 든 국물이 아니라 정직한 땀과 진심이 담긴 차 한 잔의 온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미덕이라 배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할 때 그 희생은 배신이라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72세 박정숙 여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길이라는 것을요. 정숙 여사는 이제 요양원을 떠나 자신만의 작은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더 이상 아들의 범죄 증거가 아닌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설렘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내가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정숙 여사의 당당한 뒷모습이 멀어집니다. 그녀가 남긴 180일간의 기록은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깊은 용기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박정숙 여사의 침묵의 목격자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72세의 어머니가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일, 우리 4060 세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꿈꾸는 나만의 봄은 어떤 모습인지 들려주세요. 당신의 인생도 박정숙 여사처럼 눈부시게 다시 꽃피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